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무역수지와 주요 수입품이라는 주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등장한 1961년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계획을 통해 국민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4차례에 걸쳐 수립한 경제개발 계획의 기본 목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기본 목표는 박정희 정부가 제시한 국민경제의 나아갈 방향, 즉 일종의 비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계획에서 제4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천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경제계획 차수마다 그 표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령 경제개발을 막 시작한 제1차 계획에서는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지만 제2차 계획부터는 자립경제의 확립, 자립적 경제구조의 확립, 자력성장구조의 실현 등과 같이 표현이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적인 경제체제, 즉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3차 계획에서는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 지역개발의 균형, 제4차 계획에서는 사회개발의 촉진, 기술의 혁신과 능률의 향상 등이 자립경제체제의 확립과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경제계획에서 다룰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는 왜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상정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통용되었던 자립경제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1950년대에는 원조에 의존한 경제였습니다. 따라서 1950년대에 통용된 자립경제는 원조 없이도 재생산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확립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원조는 줄어들었지만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 시기의 자립경제는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원조 없이도 재생산할 수 있거나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구조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따라 정부마다 경제개발 전략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개발 전략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전략은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수출주도 공업화는 2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공산품 수출을 통해 공업성장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경제계획에서 상정한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환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본 축적이 미약하고 자연자원이 부족한 한국 경제에서 경제개발은 대규모의 외환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원조가 감소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수출주도 공업화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환을 공급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박정희 정부 시기의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2년에서 1979년까지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39%를 달성하여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시기의 무역 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수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은 단순화해서 말하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요 산업의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본재가 소요되고 매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이 소요되는데 자본 축적이 미약하고 자연자원이 부족한 한국 경제에서 이것은 대부분 해외 수입으로 조달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소비재 수입은 15% 내외로 억제된 반면 자본재와 석유류를 포함한 원자재의 수입이 85%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인 상황은 박정희 정부 시기 내내 계속 유지되었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의 두 번째 경제개발 전략의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지속의 경제체제, 즉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무역수지 적자의 핵심 원인인 자본재와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중화공업을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 표는 제1차 경제계획의 투자사업을 제조업에 한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차 경제개발 계획기에는 국내 수요는 많으나 국내 생산이 적거나 거의 없어 그간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했던 산업을 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산업은 화학섬유, 정유, 비료, 시멘트, 종합제철 등의 산업이었습니다. 가령 비료의 경우 1950년대 중반에 원조 자금을 이용하여 충주에 비료 공장을 건설하였지만 그것의 생산 능력은 8만 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초에 비료에 대한 국내 수요는 대략 60만 톤이어서 국내 수요와 생산의 갭은 매우 컸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차 계획에서 호남 비료를 포함하여 4개의 공장을 새로 건설하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화학섬유 공장, 정유 공장, 시멘트 공장, 종합제철 공장 등은 전부 비료 공장과 같이 국내 생산이 국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산업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이들 공장을 건설하여 해외 수입을 대체하여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수출주도 공업화와 경제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이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수출과 경제개발의 진전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자본재와 원자재 생산을 위한 공업을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가령 1960년대 초에는 화학섬유 공장을 건설한 이유가 국내 생산을 확대하여 수입 수요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화학섬유가 수출 산업이 되면서 해외에서 수입하던 원료를 국내 생산을 통해 대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본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제2차 경제계획에서는 각종 기계공업을 건설,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령 산업기계공장, 공작기계공장, 섬유기계공장, 자동차공장, 통신기기공장 등을 건설 육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후반 이후 경제개발에 필요한 산업정책이 심화 확대되면서 박정희 정부는 이에 걸맞는 정책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정책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7년부터 특정 산업을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정한 개별산업육성법은 1967년 3월에 제정된 기계공업진흥법이었고, 이어서 조선공업진흥법이 1967년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1969년 1월에는 전자공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1970년 1월에는 철강공업육성법과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정부가 이들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산업정책을 통해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려는 박정희 정부의 노력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당대에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한국 경제는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이런 추세가 상당 정도 안정되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박정희 정부의 산업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박정희 정부가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시행했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무역 자유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